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계약법 마무리 특강 2교시입니다. 자, 5쪽에 보시면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자, 논술형 문제니까 우리 20분에 쓰셔야 되고요. 40점짜리예요. 최근에 논술형 40점짜리는 사례, 준사례형으로 갑을병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 준사례도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논술형이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로마 숫자로 사례, 준사례 같으면 문제 제기지만 여기는 그냥 논술형이니까 서론에서 계약의 성립, 요거는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 성립하는 거죠. 거기서 의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토지를 매수인 을에게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수인 을이 등기부 열람하고 현장 답사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좋아 1억에 사겠다는 승낙의 의사 표시하면 우리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우린 이것을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 표시 합의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주관적 합의와 객관적 합의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주관적 합의와 객관적 합의다 이렇게도 불러요. 자, 주관적 합의는요. 뭐야?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합의지.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합의. 객관적 합의는요. 그렇죠.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좋아. 1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 뭐야? 금액에 대한 합의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 주관적,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상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뿐만 아니라 의사실현 이런 것도 있고요. 교차 청약, 사실상의 계약 관계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합의가 없는 경우 아닐 뿔자를 붙여서 우리 불합의다 이렇게는 붙여죠. 불합의는 공통적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죠. 불합의는 첫 번째 의식적 불합의, 두 번째 무의식적 불합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의식적 불합의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의식적 불합의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계약 당사자가 서로 알고 있는 경우죠. 무의식적 불합의는요.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모르면서 계약하는 경우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요. 무의식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공통적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무의식적 불합의는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는 뭐야? 첫 번째 청약, 두 번째 승낙 등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럼 우리 청약을 공부할 때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도 유효하냐?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죠. 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지. 예?
그렇죠. 팔기만 하면 되니까 자판을 발려놓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와서 사시면 되니까. 그러나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 특정인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 특정인 다 되는 거죠. 시장에서 자판 벌여놓으면 아무나 사면 되잖아요. 그게 불특정 다수죠. 그러나 특정인에게 청약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그렇죠? 도달주의. 그렇죠? 자, 승낙은요, 청약자에게만 해야 돼요. 특정인만 해야 돼. 특정인만 해야 돼. 그리고 의사표시는요, 에? 그렇죠. 대화자 간 도달주의를 취하죠. 그러나 격지자 간은요. 승낙에서 표시에 있어서 격지자 간은 뭘 취합니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죠. 531조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술하면 기본 점수는 나올 수 있어요. 자, 5쪽에 맨 끝에 보시면 청약의 구성력 이런 얘기도 소개가 되고 있죠. 그 3번으로 번호를 목차를 잡아볼까요? 청약은 구성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청약을 해놓고 철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계약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죠. 이걸 우리는 청약의 구성력 이렇게 이름 붙이죠. 자, 5쪽의 맨 끝에입니다, 여러분. 5쪽의 맨 끝에. 자, 그러면 우리 6쪽으로 넘어가시면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여기서 소개를 해도 되고 별도로 목차를 잡아 소개해도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일까?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누죠. 뭐로 나눠요, 여러분? 대화자 간이냐. 자, 전화를 통해서 의사표시하면, 전화를 통해서 청약과 승낙을 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로 대화자간이 되는데, 요거 청약을 하던 승낙을 하던 요거는 뭘 취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요거는 도달주의를 취하는 거죠. 도달주의. 그런데 두 번째, 격지자간, 편지나 내용 증명을 보내면 격지자간이 되죠. 요거는 청약은 역시 도달주의죠. 그러나 531조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거죠.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다. 이렇게도 이름 붙이잖아요, 여러분.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다. 자, 6쪽으로 넘어갑니다. 6쪽으로 넘어가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런 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런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성립 시기는 언제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냐? 이런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의사 실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요. 언제예요? 그렇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발생한 때 이때죠? 이때입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발생한 때.
그러면 그건 언제요? 그렇죠. 관련 판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뭐죠? 예금을 했어요. 6쪽의 맨 끝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예금을 입금하지 않고 멀리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멀리 도망가서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의사실현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행 판례다, 아니면 은행의 예금 판례다, 이렇게 들어붙여요. 자, 예금을 했는데 은행 직원이 횡령을 하고 입금을 안 했어요. 그래도 예금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의사실현한 계약의 성립이다. 뭐요? 그렇죠. 물건을 개봉 뜯어서 사용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의사실현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여러분 7쪽으로 넘어갑니다. 7쪽 넘어가시면 교차 청약에 한 계약의 성립, 이런 얘기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교차 청약에 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예요? 양청약 모두 도달시죠? 양청약 모두 도달시입니다. 양청약 모두 도달시 교차 청약에 한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때는 도달주의를 취하는 거죠. 도달주의. 양청약 모두 도달시, 그건 언제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10억대의 X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팔려고 하는데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건물을 찾아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용 증명 편지를 보냈지. 언제 보냈어요, 여러분? 9월 2일 보냈어요. 그러면 이것이 9월 4일 도달 예정이에요. 근데 도달이 안 된 상태에서 9월 3일 날 이 건물이 마음에 드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이 건물 나한테 파시오 하고 청약을 했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교차 청약이다 그러죠. 그러면 9월 4일 도달되고 9월 5일 도달돼서 양청약 모두 도달 시 9월 5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교차 청약에 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자, 그러면요, 우리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또 뭐가 있느냐? 사실상의 계약 관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우리 결론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결론에서 우리 사실상의 계약 관계, 이런 것도 있다고요. 사실상의 계약 관계는 뭐예요?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 관리한 아저씨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독일 함부르크 판례 아닙니까? 사실상의 계약 관계, 주차장 사건, 이렇게 들어붙이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의 계약 관계. 우리가 전기 공급 계약을 한 적은 없잖아요. 이사하면은 전기요금 나오고 전기요금 내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사실상의 계약 관계다,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 다음에 결론에 관련 판례가 하나 소개되고 있죠. 내 취향에 맞으면, 내 코드에 맞으면, 내가 이해가 되고 쓸 수 있으면 거기 7쪽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결론 관련 판례 나와 있어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요거 한두 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의 성립 문제를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7쪽에 넘어가시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하고 논술형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뭐 똑같은 얘기예요. 535조죠. 535조. 그런데 논술하시오. 논술형이에요. 따라서 20분에 쓰셔야 되고 배점은 40점이 됩니다. 갑을 병 해서 사례, 준사례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논술형은 사례, 준사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는 서로 이렇게 잡아볼까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의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써줘야 되겠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수인 을과 이 땅을 일주일로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왜? 매수인들이 현장 답사를 해봤거든.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약속된 금액에 계약 체결하기로 했는데 계약 체결 전날 밤 다른 병이라는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주겠다고 여기 나하고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 전날 밤 아무런 얘기 없이 어떻게 했어요? 안 판다고 했잖아. 그럼 이때 매도인 갑 쪽에서 계약 체결상에 과실이 있다면,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서론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건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원시적 전부불능해야 됩니다. 원시적 전부불능해야 돼요. 원시적 일부불능은 뭐로 가야 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악의 또는 과실. 자, 또는은 뭐하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요. 선의와 무과실이죠. 몰랐지. 그리고 알 수 없었지. 이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 또는 과실. 그리고 뭐 해야 돼? 선의와 무과실. 선의와 무과실입니다. 선의와 무과실은 뭐예요? 엔드지. 선의와 무과실은 엔드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 두 가지 요건을. 이건 엔드예요.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럼 이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535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다. 이렇게는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7쪽에 보시면 맨 끝에 3번 효가 나오잖아요. 맨 끝에 3번 효과. 효과 효력이라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손해배상이에요? 실내이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실내이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은 뭐였었죠, 여러분? 계약이 유효하리라고 믿고 발생된 손해죠. 계약이 유효하리라고 믿고 발생된 손해. 자, 뭐야? 계약 체결 전날 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버렸으면 계약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전날 밤 안 팔어 안 해가지고 계약이 유효가 됐다면
이유가 됐다면 발생될 손해 중에 믿고 거래한 손해, 경비, 이자 이런 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행이익은 뭐죠 여러분? 이행이익은 그렇죠. 제3자인 병에게 동시에 여기 1억의 계약을 하시고 1억 3천에 또 계약을 추진해줘서 여기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전날 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 여기도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우리는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실내이익이라 하더라도 자 여기다 할까요? 실내이익이라 하더라도 이행이익을 추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실내이익이라 하더라도 이행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다. 요거죠. 실내이익이라 하더라도 이행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계약 체결 전날 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 무효가 됐는데 원시적 불능이 됐는데 원시적 전부불능이란 말이죠. 그럼 계약이 무효예요. 그럼 이때 계약이 유효하고 믿고 발생된 경비, 이자 등은 약 4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때 4천만 원을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기 이행이익이 3천 원이라면 요 범위에서만 청구해야지 실내이익이 더 많다 하더라도 이행이익을 추구하지는 못한다. 535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의 3번에 보시면 뭐요? 그렇죠. 경쟁입찰에 참가해서 제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도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에? 왜? 왜? 그렇죠.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지출하는 비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제안서 작성 비용, 견적서 작성 비용. 그래서 이런 것은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 판례 이미 나와 있어요. 자, 8쪽으로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8쪽으로 넘어가시면 적용 여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과실, 계약 체결하지 못한 경우, 계약 교섭 단계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물건을 흥정하는 중에 물건이 넘어져 고객이 다친 경우 이때는 적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건 여기 4번으로 한번 목차를 잡아봅니다. 그래서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 적용을 불인정하는 경우 두 가지로 잡아보는데 계약 체결의 흥정 단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경우, 생명, 신체 등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그때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적용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례죠. 그러나 제안서 작성 비용, 견적서 작성 비용, 공개 경쟁 입찰에 참가해서 계약 체결이 안 돼도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이런 것은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관련 판례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결론이죠. 관련 판례 쟁점상 견해 대립, 학설의 대립 나와 있어요.
그럼 8쪽에 적용의 맨 끝에 2번입니다. 8쪽에 5번째 줄 2번 판례 있죠?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단이 없이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있게 된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해서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어요.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이런 판례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판례 쟁점상 견해 대립, 학설의 대립 이런 거 아니면 여기까지 못 쓴 거 이런 거 써주시면 목차 4가지 잡으면 기본 점수가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위험 부담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위험 부담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위험 부담의 문제죠. 이거는요 가장 쉽게 화재가 났을 때 누가 손해를 부담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화재가 났을 때 누가 손해를 부담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첫 번째 의의는 서론으로 잡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갑 소유의 X 건물을 갖다가 X 빌딩을 갖다가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매매 계약 체결 전이 아니에요. 계약 체결 전 원시적 전부불능은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계약 체결 후입니다. 계약 체결 후. 그래서 10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1억을 매수인 을이 매도인의 계좌번호로 입금한 상태에서 중도금 지급 전에 이 X 건물이 화재로 전수가 됐어요. 그럼 이때 위험 부담을 누가 할 거냐?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도 요건이 필요하죠, 여러분. 요건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원시적 전부 불능이지. 원시적 일부 불능은 담보 책임의 문제로 가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문제, 여러분? 그렇죠.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 체결 후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다.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는요. 과실 책임은 계약 체결 전 원시적 전부 불능이니까 계약 무효입니다. 여기는 계약 법률행위 유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입니다. 채무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해야 돼요. 책임 없는 사유로. 그리고 후발적 불능이니까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해야만 위험 부담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 번째 효과로 묶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원칙. 그건 뭐예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줄여서 그냥 채무자주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채무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채무자는 매도인 갑이죠. 이 그림에서 매도인 갑이죠. 자, 매도인 갑이 왜 채무자가 되는 거죠? 계약 후
받고 물론 잔금을 받고 이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의무,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럼 채권자, 그건 매수인이죠. 왜? 권리가 있으므로.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물을 인도받아 등기하고 입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수인은 채권자, 매도인 갑은 채무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거는 당사자 쌍방, 매도인,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을 때요. 당사자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을 때입니다. 귀책 사유가 없을 때죠. 귀책 사유는 우리 고의 또는 과실과 여기서는 동일한 얘기로 보셔도 좋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과 동일한 얘기로 보도 좋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과 동일한 얘기로 보셔도 좋습니다. 고의는 뭐예요? 결과의 발생을 예상, 인식하고 일부러 그 행위를 하는 경우고, 과실은 뭐예요? 결과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하고 부지, 모르고 일어난 결과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3자 병에 방화 등이 일어났다. 그럼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매도인 갑, 매수인을 당사자 쌍방이 귀책 사유, 고유과실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때 매도인 갑은 매수인을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등기해줄 채무로부터 벗어나서 채무를 면하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거죠. 왜?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건물을 인도하고 등기해줄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매수인을도 귀책 사유, 고유과실이 없으니까 매도인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제3자 병에 방화로 일어났잖아요. 방화. 그렇다면 이미 계약금 1억을 지급한 건 어떻게 돼요? 그건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 갑이 매수인에게 줘야 돼. 그건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줘야 돼. 안 해주면 매수인이 매도인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을 원칙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도 있지. 예외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그러면 좌측 그림에서 채권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매수인을이죠. 매수인을. 아니 매수인을이 왜 채권자에 돈 빌려줬어요? 그게 아니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권리? 그렇죠. 잔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입주하고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를 채권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매수인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입니다. 귀책 사유, 매수인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죠.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요? 그렇죠. 매수인을의 수령 지체 중 화재가 발생됐어요. 채권자 지체 중 화재가 발생됐어요. 수령 지체 중 채권자 지체 중 화재가 발생됐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계약 체결로 계약금까지 입금시키고 중도금 지급 날짜에 빨리 중도금 주시오. 안 줘. 잔금 지급 날짜에 빨리 잔금 주시오. 안 줘. 그러다가 화재가 났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수령 지체 중 화재가 일어났다. 그럼 채권자 매수인의 귀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때 매도인 갑은 고의 또는 과실,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매수인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고 등기해줄 필요는 없죠. 그러나 매수인은 수령 지체 중, 귀책 사유 중 일어났으니까 좌측 그림에서 계약금 1억을 줬으니까 중도금 잔금까지 줘야 돼. 따라서 중도금 잔금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안 주면요. 매도인 갑이 예외 538조에 따라 채권자 위험부담죄로서 수령 지체 중 일어났으니까 빨리 중도금 잔금 계속해서 주시오. 건물은 화재로 불타버렸는데
따라서 위험부담은 누가 있다? 채권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채무 불이행의 문제죠. 자, 이거는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죠. 위험부담은 원칙과 예외 537조, 538조 두 가지입니다. 원칙과 예외.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지, 쌍방규칙사 없을 때. 예외, 채권자 위험부담지, 언제? 채권자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 일어났을 때. 따라서 채무불이행은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 중에서 무슨 문제냐면 이행불능의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는 매도인 갑의 고의 또는 과실 귀책사로 화재가 일어났대. 그럼 이행불능이지. 그럼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최고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최고 없이 뭘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누구한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매도인의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로 일어난 것을 뭐라고 그래?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의 문제다.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지. 위험부담은 원칙과 예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쌍방과실이다. 매도인 갑, 매수인을 쌍방의 과실이 있었다. 그럼 이거는 뭘로 해결해? 과실 상계 법리로 해결하고, 이런 경우도 뭐가 아니다? 그렇죠. 위험 부담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우리 결어로 목차를 잡습니다. 그런데 논술형이니까 결론으로 잡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관련 판례, 견해 대립, 쟁점 사항 이런 거 쓰면 되죠. 자, 그래서 결론에서는 위험의 이전 이런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위험의 이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9쪽에 첫 번째 줄 3번 위험의 이전을 우리 결론에다 써버립니다. 위험 부담 이전은 동사는 목적물 인도시다. 동사는 목적물 인도시 이렇게 돼 있죠. 동사는 목적물 인도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부동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동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결론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는 반대 채권이 소멸할 위험, 소위 대가 위험을 말한다 해서 대가 위험에 대해서 한두 줄 써주시면 결론에서 우리 기본 점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9쪽의 결론의 맨 끝에 보시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을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 받는 반대급부인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관련 판례도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이 관련 판례 한두 줄 써주시면 우리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4가지 목차는 나와야 기본 점수가 나옵니다. 자, 마무리 특강 2교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